교과서 이제 그 플랜트 엠파워먼트라고 해서 그 가장 그 유럽에서 현재 그 시설원의 교과서로 써있는 책인데요. 보면은 오늘은 이제 어제까지는 이제 밸런스에서 얘기를 했었고 이제 물리적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온실이라는 것은 이제 세 개의 그 막으로 쌓여 있는 세 개의 층으로 구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가 이제 그 작물을 중심으로 이너웨이어하고 미드웨이어하고 아웃웨이어가 있는데 일단 작물 중심, 그러니까 작물 주변 것들, 그러니까 온실이 아니라 작물 주변이야. 그러니까 연면경계층을 포함한 잎의 식물의 주변을 우리가 작물 주변을 묶고요. 내부라고 묶고, 그 다음에 중간은 이제 온실을 외부와 내부와 경계된 그 안의 온실 중간으로 놓고요. 외부는 말 그대로 바깥이 되겠죠. 온실 바깥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간과 외부는 이 온실과 외부는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작물과 온실은 눈으로 보이지 않게 분리되어 있죠. 실질적으로는 겉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연면경계층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경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서 그 먼저 시간에 얘기했던 그 균형에 대해 얘기할 때 온실 에너지 균형, 온실 물 균형, 식물 에너지 균형, 식물의 물 균형, 식물 CO2 균형, 식물 동화 균형이 이 안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실 바깥으로 물이 나가면은 바로 수분의 균형, 온실 수분 균형과 영향이 있는 거고, 온실 바깥으로 에너지가 나가거나 온실 바깥에 들어왔을 경우 에너지 균형 관련이 있는 거고, 이 작물하고 또 온실은 어떤 관련이 있느냐? 식물의 에너지 균형이 식물의 물 균형에서 식물이 연면경계층에서 온실 안으로 물을 내보내면은 이제 물이 나가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에너지라는 것은 온실 안에 있는 공기가 식물체에 에너지를 전달하면 에너지 균형에 연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물의 CO2 균형은 온실 내와 바깥에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균형들을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6가지 균형이 바로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균형이라는 거는 식물의 동화, 식물의 수분, 온실 CO2, 온실 수분, 온실 에너지, 식물 에너지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들어갈 거는 바로 온실 에너지와 온실 수분, 특히 식물의 에너지와 식물 수분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우리가 식물 에너지와 식물 수분 균형을 맞추려고 온실 에너지와 온실 수분 균형을 맞춰주는 것들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식물 중심으로 보고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온실 에너지와 온실의 수분 균형을 조절하겠다는 거죠. 식물의 영향이 크다고 하면은 온실 에너지와 온실 수분 균형을 덜 맞춰도 되겠죠. 그 얘기는 내가 장비가 덜 들어가도 되고 에너지가 덜 투입돼도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책에서 플랜트 엠파워먼트라고 하는 이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식물 강화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을 강화시켜서 우리가 에너지와 온실을 좀 저렴하더라도 또는 에너지를 적게 투입하더라도 우리가 온실을 경제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운영 있게 가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유럽의 얘기를 한번 들었었죠. 유럽이 옛날에 토마토 재배할 때 최하 온도가 15도, 보통 야간 온도 18도 정도에서 유지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댔죠? 보통 13도에서 15도로 떨어뜨리고, 그럼 평균 온도의 변화는 있을까 없을까요? 평균 온도의 변화가 없고 주간의 평균 온도를 올려서 주야간 온도 평균 내버리면은 평균 온도가 똑같이 20도인데 과거에는 야간 온도를 높이고 주간 온도를 떨어뜨림으로써 맞춰졌는데 지금은 야간 온도를 떨어뜨리고 주간 온도를 더 높여서 평균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본 바탕이 뭐가 될까요? 식물 자체가 환경에 적응성이 강하게 만들어준다. 식물 자체가 건강하다고 하면은 편차가 발생하더라도 식물이 약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온도 편차가 커진다는 얘기는 식물이 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들이요. 온도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식물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보다 건강하게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 그래서 식물체를 강화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좀 적게 쓰이겠다는 것들 얘기해드려. 생산성을 올리다기보다는 비용에 관한 문제들, 경제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와 물의 균형은 매우 중요하다. 에너지와 물의 균형은 서로 붙어있죠. 무엇을 통해 붙어있나요? 도구가 중간에 껴있죠. 바로 기공을 통해 우리가 식물의 에너지와 물 균형은 기공을 통해서 거기서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에너지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와 습도의 그러니까 그 레이어별, 그러니까 층별로의 교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에너지와 수분의 교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층별로요. 일단은 여기 감마선, X선, UV선이 보이고요. IR, 그 다음에 저기 이쪽에 보면 적외선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가시광선이 있고 밑에 보면은 적외선대가 나타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지난번에 수업을 한번 했었죠. 요 UV, 그러니까 가시광선 이후에 파장이 짧은 광선들이 에너지가 더 크잖아요. 그 양으로 그 단위로 볼 때는 큰데 에너지 절대량이 이 광선 우리 그 햇빛 태양으로부터 들어온 그 광선에서 레디에이션에서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했었죠? UV 이상들, 그러니까 가시광선에 보다 파장이 짧은 광선들의 에너지 양이 얼마나 된다고 했어요? 3%밖에 안 된다고 했죠. 거의 3%밖에 안 되고 제일 비중이 높은 거라고 뭐라고 했어요? 바로 열선이라고 불리는 적외선 아래쪽에 광선이 높다고 했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쪽에 UV 광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너지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요. 왜냐면은 우리가 오차범위라는 건 온실에서 3%라는 거는 그 온실의 그러니까 온실의 같은 위치에 50cm 위하고 50cm 아래하고 여기라고 쳐요. 플러스 50, 마이너스 50에서 여기서의 에너지 차도 3%가 넘어가. 더 그 이상이 될 거예요. 분명히. 여기가 100이면은 위가 한 110, 아래는 한 80, 7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라는 건 무시해버린다 그 얘기했죠. 거의 다 무시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온실에서 에너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시광선과 IR, 특히 열선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에너지 관점에서 볼 때는. 그리고 가시광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거와 거의 일치한다고 했죠? 파선과 일치한댔죠. 그러니까 플랜트 액티베이트 레디에이션, 광합성광에 일치하는데 가시광선은 파하고 같진 않죠. 유사할 뿐이죠. 그 광역대가 거의 비슷해요. 뭐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아무튼 같진 않으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그 정도에서 우리 가시광선대를 우리가 파광선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지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가 앞에 거 감마선이나 X선이나 UV가 파장이 짧다고 그랬죠. 근데 파장이 짧다고 했잖아요. 파장이 짧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나노메터라고 해서 되겠죠. 뭐 마이크로메타, 나노메타에서 그게 뭐예요? 이게 10에 12 나노메타, 10에 4에 마이너스 4 나노메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여쭤볼게. 이건 파장이라는 뜻이잖아요. 나노메타 얘기는. 그러면은 우리가 파를 얘기를 할 때, 광할 때는 우리가 광을 계산할 때 와트가 있고요. 퀀텀 센서로 돼갖고 뭘 쓰냐면 마이크로 몰로 따지겠죠. 몰은 개념이 뭐예요? 숫자의 개념이죠. 숫자의 개념, 몰은. 우리가 옛날에 화학 시간에 배웠죠. 아보가드로 법칙. 6.6 곱하기 10에 6.02 곱하기 10에 23개가 뭐라고 했어요? 한 1몰이라고 했죠. 1몰. 우리가 예전에 배웠어요. 6.02 곱하기 10에 23선. 우리가 화학 시간에 배웠어요. 그게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게 아직도 머릿속에 있다. 워낙 그 세게 그 교육을 받아갖고 그냥 이제 학력고 사시느라 딸딸 외웠거든요. 그때. 6.0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거는 숫자의 개념이잖아요. 개수의 개념. 그러니까 뭘? 그러니까 빛은 파장이자 입자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은 우리가 빛의 속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건 뭐 물리학 법칙 넘어가는 거고. 일단은 뭐 깊게 들어가면 이제 우리 지도 교수님은 이거를 봐서 또 이렇게 하시는 이거를 파장이 뭐 하면서 왜 에너지가 센지 약한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 일단은 파장이 크다는 얘기는 직진성이 있지만 굴곡성도 세다는 얘기예요. 파장이 짧다는 얘기는 직진성은 있는데 굴곡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UV는 직진성이 있어서 부딪히면은 어떻게 돼요? 튕겨내지 못하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없어지진 않지만 하여튼 없어지기도 하고 반사되기도 일부 하겠지만 굴곡성, 그러니까 파장이 클수록, 그러니까 적외선일수록 더 굴곡이 더 반사가 심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들이요. 이제 머릿속에 이제 갖고 가실 필요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가시광선은 그 적외선에 비해서 어때요? 그 굴곡성이 좀 약하고 UV는 더 약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것들이 일단은 머릿속에 갖고 계시고 상식선에 갖고 계시면은 나중에 어떤 그런 자료를 봤을 때 이해도가 더 높아져요. 이게 우리가 이 시도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다 응용과학이잖아요. 응용과학 중에서도 아주 응용의 끄트머리가 있는 과학이다 보니까 대개가 앞에 내용을 상략해버리고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대개가 그 기초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은 이게 암기를 하게 되면은 또 쉽게 응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 숏 레디에이션이라고 해서 숏 웨이브 레디에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파장이 짧다는 얘기죠. 짧다는 얘기죠, 이게요. 우리가 그 파장이 짧은 걸 어디서부터 보느냐? 가시광선 때 이후로 우리가 이 온실에서 얘기를 할 때는 가시광선 이후의 광선, 그러니까 그보다 가시광선 때보다 우리 빨주는 좀 파단 보잖아요. 보라색, 빨간색 이후의 빨간색보다 큰 애들, 그러니까 짧은 것들은 다 우리가 쇼드웨이브 레디에이션이라고 해요. 이것들이요. 빨주노 파단 보. 그래서 빨강이 제일 파장이 길죠. 거기서 그것보다 짧은 것들을 우리가 쇼드웨이브 레디에이션이라고 부르다. 그러니까 단파장 광선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건 뭐냐? 단파장 광선에 나온 거는 우리가 태양광이라든가 HPS든가 LED에서 나오는 뭐예요? 빛을 우리가 말해요. 빛을. 여기서 UV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아주 무시하는데 우리가 나오긴 나오는데 우리가 무시한다라고 했죠. 무시한다. 이거는 우리가 무시해버린다. 그 에너지 자체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왜냐면은 이 UV가 식물에 영향을 끼치는 게 뭐 상추나 가지의 발색과 관련이 있을 뿐이지 특별하게 식물체에 아주 그러니까 일반 자연적 상태에서는 식물에게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물론 UV가 많으면은 누가 이런 얘기도 해요. 태양광이 곰팡이 발생을 억제시킨다. 그건 이론적으로 맞아요. 뭐냐? 적의 자외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곰팡이가 포자가 발화가 잘 안 되거든요. 오히려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거는 100 있으면은 4, 5.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90이 뭐예요? 습도죠. 물이 이게 많고 UV라는 거는 약간의 방해될 뿐이라도 예를 들어서 유리온실하고 비닐온실 있어요. UV가 어디가 많이 들어와요? 비닐이 많이 들어오죠. UV는 유리는 안 들어와요. 잘. 근데 곰팡이는 실제로 보면 누가 더 많이 나와요? 비닐이 더 많이 나오죠. 왜 많이 나와요? 습이 더 높으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보면은 UV가 어떤 분들 그러니까 그 친환경 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면은 UV 광선이 곰팡이나 병의 발생에 그 억제시키는 도움을 준다. 이론적으로 맞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렇다고 유리온실에서가 병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유리온실보다 비닐온실에서 훨씬 많이 나오잖아요. 그 습과 관련이 훨씬 높다는 거거든요, 이것들은. 그래서 착각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론적으로 말하나 그 현장에서 뭐가 더 중요해요? 뭐가 가장 비율이 높은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분이 그 컨설팅을 하고 오셨는데 그 농가에 대전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거기 지도사하고 농민이 전화 왔는데 컨설팅을 하고 왔대. 근데 대전 지역의 세력이 약한 원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탄산 시비를 하지 않아서 약했대요. 2월달에. 그래서 물론 탄산가스가 낮은 건 사실이지만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있는 온실 중에 99%는 탄산 시비를 안 하는데 그러면은 99%가 탄산 시비를 안 해서 그러면 세력이 약하느냐? 탄산가스가 좀 있으면 도움이 조금 됐겠죠. 약간. 그렇죠. 거기서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제 생각에는 오존 온도가 너무 평균 온도가 높았는데 그 중에서도 오존 온도가 너무 높지 않았나, 지나치게 높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의견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기 만지작 데이터로 만지작 야간 데이터로 봤더니 벌써 뭐 해가 7시에 떴는데 9시에 벌써 23, 4도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11시 볼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 요인이 훨씬 크다는 얘기잖아요. 역시 여기도 UV도 마찬가지예요. 훨씬 습이 95% 가는데 UV가 있으면은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습이 이걸 덮어버리겠지, 이것들이요. 습이 많다고 하면. 그래서 그다음 가시광선은 우리가 태양 복사에서 보게 되면은 그 300에서 2800 나노미터 정도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 태양 복사가 들어오고 있고요. 여름철에는 보통 1000W, 겨울에는 300W 정도가 내려온다. 300W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0W 정도가. 그러면 300W가 되면 내부 광량은 얼마가 나와요? 한 200W 정도 나오겠죠. 얘는 한 700, 800, 이 커트 사용하지 않으면 800, 900까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초에 들어오는 광량은 1줄이 되겠고요. 이거 잘못됐어요. 이거 1W는 1W가 1제곱미터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가 빠졌어요? 여기서 초를 곱해버리면은
곱하기 1초가 되면은 뭐예요? 이거 잘못됐어요. 이거 1줄이 1줄이 아니라 몇 줄이 되겠죠? 얘가? 36분. 네. 0.0000 주게 센치로 나눠버리니까 이걸 1제곱미터를 1로 바꾸면은 만을 나눠버려야 되잖아요. 만으로 나눠주면은 0.0001을 다 고쳐야겠는데 못하면 0.0001 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와트세커가 그러니까 1와트가 1초 동안 들어오면 1줄이 되는 거고 1칼로리는 얼마예요? 4.2 줄이 되고요. 이거는 왜 칼로리하고 줄을 얘기하냐면은 보일러들이 칼로리 되는 게 많거든요. 경유 보일러가 있어요. 칼로리 값을 우리가 줄로 바꿔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우리 보일러 용량은 몇 킬로와트짜리 그러면 내가 1000킬로와트예요. 1000킬로와트면은 뒤에 뭐가 시간이 빠졌죠? 1000킬로와트면 뒤에 시간이 뭐예요? 그 뒤가 초다. 1000킬로와트의 에너지를 밀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초에 대각도 건너가면은 1분 동안이면 6000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시간이면은 36만 줄이 될 거고요. 요거를 킬로줄로 바꾸면 3개 떼버리면은 360킬로줄이 제곱미터당 들어오겠다는 거죠. 시간당. 이게요. 그럼 요걸 어떻게 하냐면은 요것도 계속 지금 바뀌었는데 이것도 잘못됐는데 뭐냐면은 100와트의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몇 줄을 바뀔까요? 요거를 36만이니까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요렇게 들어오면은 36줄이 되죠. 요거 이 꼴이 아니라 여기다가 뭐 해야 돼요? 1시간. 여기다 이 빠졌어요. 이렇게 해놓고 뭐가 있어야 돼요? 시간당 100와트에 계속해서 시간 동안 1시간 동안 100와트의 에너지가 제곱미터 들어오면은 이거 환산해 보면은 30cm로 했을 경우에는 한 36줄 정도의 에너지가 들어온다. 그러면 만약에 600줄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몇 줄이 돼요? 곱하기 6을 하면은 6, 3, 18, 210. 한 200줄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시간으로 나누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만약에 시간당 100줄로 넣으면은 1시간에 한 2번 정도 물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6, 7, 8월 달에는 창 열어놓고 커튼 열어버리면은 얼마가 들어와요? 한 900, 700, 900 들어오면은 한 20분에 한 번 물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문을 열었으니 건조할 거 아니에요? 건조해지면 또 뭐가 붙어요? 가산이 붙죠. 그 다음에 가산이 또 붙어요. 온도가 높으면 또 거기에 동료도 높으면 또 가산이 붙죠.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는 줄로 방향으로 하되 플러스 마이너스 뭐예요? 가반에서 우리가 모든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그다음 우리가 갖고 있는 센서가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배지 부계 측정 센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할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많아요. 뭐가 또 없냐면은 식물의 뿌리 발달 정도를 정밀하게 측정할 방법이 누군 있다고 하는데 그게 모르겠어요.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우리가 현장에서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은 우리가 건강 정도도 건강검진 맡으려고 하면 사람도 얼마나 해야 돼? 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건강검진 해야 되는데 식물을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없겠죠 그런 것들이. 그러면 식물의 생장의 주기가 우리가 실제로 그래서 배지가 가벼워지는 걸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누적 복사량을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누적 복사량이 0부터 3000줄까지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지구상에서 보게 되면 그다음에 질이 계절, 스크린 투과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내가 스크린을 뭐 했었느냐, 아니면 뭐 커튼을 뭐냐, 그 피복제가 뭐냐, 어떤 거냐 이따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쇼 내부 그러니까 단파적 망선에서 보게 되면은 PAR, 포토신테틱 액티비티 레디에이션이라고 파라고 하죠. 400에서 700 나노미터의 파장이 되고 우리가 식물 생장의 빛, 그러니까 우리 광합성 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400에서 700 나노미터는 광이 이제 그 광합성 광이잖아요. 광합성 광 하나요 이게? 얘도 증산을 일으켜요. 단지 광합성의 사용이 될 뿐이죠. 일부가. 대부분의 광은 400에서 700 나노미터 중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하나가 있는데 400에서 700 나노미터의 파광이 광합성에 사용되는 것보다 증산에 사용되는 것이 훨씬 많다.
단지 광합성을 일부가 광합성을 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장파전광단인 적외선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아예 하나도 못하는 반면에 400에서 700나노미터의 파광은 그 중에 일부가 광합성을 하고 상당수는 바로 증산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다음 단위가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몰로 돼 있죠. 마이크로몰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 입자의 숫자의 개별 일정이죠. 아까 6.02 곱하기 10의 입장이 1몰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로 1몰. 보면은 하나 여기 퀴즈 하나 한번 물어볼게요. 생물학 화학 시간에 공부했나 확인. 산소 분자예요. 1몰이면은 무게가 얼마예요? 이과 오늘 말씀하세요. 이과 오늘 말씀하세요. 저 뭔가 16이죠. 그럼 원자 분자니까 32g. 30이죠. 네, 그러니까 분자니까 32g. 그래도 이과가 오네 조금. 근데 그 문과도 알아야 돼. 왜냐면 우리 학력고사 시절에는 그 화학 1에 나온 얘기야. 화학 2가 아니라 화학 1은 문이과 문과물이고 화학 2가 이과만 배웠던 거거든요. 그는 여기서 말한 얘가 몰 개념은 화학 1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예를 들어 뭐 무슨 옛날에 무슨 횡성을 이렇게 돌아가는 개념이 있어요. 물리적으로. 그런 거 계산하는 건 수학으로 계산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건 화학 2 물리 2에서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과생만 배웠는데 제가 다닐 때는 이 몰 개념은 문과에서도 배웠던 걸로.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기초화학이라. 그렇죠. 이건 상식의 범위에서 있는. 그렇죠? 그다음에 지뢰계절대에서 이제 몰로 따지면은 0에서 30몰 정도가 우리가 보통 제곱미터는 들어온다고 하고요. 모르 개념은 우리가 순간광량은 보통 1000 마이크로몰과 제곱미터 세퍼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낮의 길이 곱하기 보통 10의 6승 측정값이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유리온실은 20에서 그러니까 트랜스바이, 그러니까 쇼트 웨이브 레이션을 또 얘기를 할 때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20에서 30%의 태양광을 반사한다고요. 그러니까 튕겨낸다 또는 차단한다 이렇게 20에 30%. 여기서는 반사도 있지만 뭐예요? 골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광투과율에 의해서 이제 못 들어오는 광들을 얘기하는데요. 골조까지 다 해서 입사각과 먼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에서 보통 45% 정도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그 파라고 그러고요. 45% 맑은 날은 흐린 날은 60% 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해드렸죠. 광의 질은 흐린 날이 좋다. 왜? 파의 비율이 높으니. 광의 절대량은 맑은 날이 좋다. 그러니까 가끔 오해할 수 있는 게 어떤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온다고 했잖아요. 광의 질이 좋아서 식물이 좋다. 광의 질은 좋지만 절대 광량이 부족하니 기한 상태에 빠져버리겠죠. 그러니까 파의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식물체가 과잉 증산을 좀 적게 한다는 얘기가 일치해요. 왜냐면은 파가 많으면 아무래도 광합성의 에너지 더 사용되기 때문에 증산에 덜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식물 생장의 경우 증산에 의해서 소질이 좋고 동일한 양의 광합성을 생산할 거기 때문에 흐린 날이 유리하다. 요 얘기가 플랭크 엠파워먼트에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얘기를 보면은 그냥 사전 지식이 없이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요 내용 때문에 흐린 날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광의 질은 흐린 날이 좀 맞지만 절대 광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맑은 날이 더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광량의 효율 같은 경우는 광량과 효율은 우리 산란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맑은 날은 절대값이 많고 효율은 흐린 날이 많다. 그러면 또 다시 말해서 산란광은 효율이 좋잖아요. 맑은 산란광 효율이 좋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적용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는 효율보다는 절대값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직달광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여름철 같은 광이 많은 시기에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산란광을 쓰라는 얘기고 이것들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반대로 알려져 있어갖고 상당히 좀 위험한 얘기들이 나와 자꾸요. 그다음 우리가 직달광과 산란광의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구름 자체가 바로 무슨 역할을 하냐면 구름 자체가 바로 산란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구름 자체가 물방울 입자들이 산란을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빛이 더 순화돼요. 그다음에 이제 직사광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사광대 디퓨저 레디에이션, 그 다이렉트 레디에이션인데 이제 그러니까 그 디퓨저 레디에이션이 바로 얘기하는데요. 직달광, 산란광 얘기를 할 때 산란광은 작물에 더 깊이 침투하여 유리하다. 그거 맞죠? 아래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광이.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여름철에 지금 시기 있잖아요. 아래쪽까지 광이 충분히 도달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밑에까지 광이 충분히 안 들어와요. 예를 들어 내가 이파리를 한 여기 아까 여기 온실에 지금 12장이 있죠? 18장 놔버리잖아요. 밑에 18장이 위에 높이에서 아래까지 이파리를 놔버리면 아래 6장 정도는 실제로는 햇빛을 잘 못 봐요. 보시면 아시죠? 햇빛 못 보는 거의.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놔둘까요? 일부 놔둘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뜨거울 경우에 그걸 놔둬야 잠깐 산란광이 뭐라고 하죠? 그 생육이 약해지는 걸 좀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래까지 광이 안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위하고 아래하고 증산을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위에가 햇빛을 많이 받고 아래가 햇빛을 안 받는데 물은 아래도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래쪽에서 물을 먼저 뺏기고 맨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딜레마에 좀 빠져요. 야, 잎을 자르는 것이 유리하냐, 아랫잎을? 그래야 생장점이 보호가 되니까. 반대로 아랫잎을 놔둬서 영양 생장을 조금 촉진시켜갖고 생장점을 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냐를 얘기를 할 때 뭐가 좋을까요? 몰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3, 4월 달에는 아랫잎을 따주는 게 좋고 5, 6월 달, 6월 달, 7월 달은 조금 잎을 갖고 여기 이제 끝난 사람들 말고 이제 계속 끌고 간 사람들은 한 6월 달에 아랫잎을 좀 남겨놓는 게 낫지 않나 하는데 그것도 다 모르죠.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보면은 위가 딱 여러 장으로 찍었어. 그랬더니 커튼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생장점이 온도가 높아. 그럼 어떻게 해요? 아랫잎을 따줘야 되죠. 이것들요. 그래서 우리가 산란광은 아래까지 잎이 침투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다. 근데 이게 과연 진짜 좋은 것이냐? 왜냐면은 아래에서 물을 너무 많이 뺏기거든요. 그러면 생장점까지 물이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단순히 좋다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좋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냥 반드시 좋냐? 그건 아니라는 거 있거든요. 네, 반드시는 아니라 반드시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그래도 애들도 항상 밑에 써놓을 때 유럽 애들 책을 보면 재밌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항상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그거 갖고 뭐라고 써요? 갖고 보면 번역해갖고 그렇게 하라 돼 있죠.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상황에 따라 너무 왜냐하면 산란광이 들어오면은 분명히 아래까지 잎이 광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광합성 더 하는 건 맞아. 근데 문제는 물을 아래서 많이 뺏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따주는 게 맞냐? 광합을 하게 되느냐? 왜냐하면 생장점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생장이 치명적이거든요. 그 식물체를 우리가 관리를 할 때 2달, 3달을 끌고 가려면 생장점의 세력이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잘 보존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망가지면은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적심 빨리 쳐야 돼요. 회복이 안 되니까. 회복시키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적심 치는 게 나아요. 그러면은 생각할 게 많죠. 이게 내가 그리고 세력이 왜 빠졌냐를 또 봐야죠. 야, 일교차가 세서 빠진 거냐, 광이 세서 빠진 거냐, 과가 많이 달려서 빠진 거냐 봐갖고 그러면은 저격을 할 것이냐, 과일을 빨리 수확할 것이냐, 커튼을 많이 칠 거냐 달라지죠. 이것들은 동일한 세력이 빠진 것도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산란광이 좋다고 얘기한다는 건 되게 위험한 발상이고요. 그래서 또 하나가 산란광을 위해서는 뭐 산란유리, 산란제 코팅, 산란 스크린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도포제 뿌리면 무조건 다 도포제 뿌린 순간부터는 산란이 돼요. 다. 거기 도포제 일단 뿌리고 나면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산란 전용 도포제들은 더 잘 되고 산란 전용이 아니더라도 일단 도포제를 뿌려놓으면은 그 안에서 빛의 굴곡이 생기기 때문에요. 산란이 일어나요. 그들이요. 그래서 일단은 도포제는 그렇다는 얘기고 저는 산란 유리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우리나라는 황사와 꽃가루가 많기 때문에 과연 될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산란 유리에다가 의문점 퀘션 마크가 겨울을 나는 제품인데 야 산란이 유리할까? 그리고 가격은 비싼데 유리할까? 그 다음에 청소는 어떻게 하지? 뭐 여러 가지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산란 스크린은 우리가 다 산란 스크린 있죠. 산광 스크린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에너지 스크린 걸 쓰게 되면은 직조 스크린 쓰게 되면은 전부 다 산란 스크린이니까 이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해지 인덱스하고 F 스캐터라는 두 가지 산란율이 계산 방법이 있는데요. 왜
해지 인덱스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그러니까 아래쪽 F 스캐터 팩터로 우리가 지금 바뀌게 되고 있어요. 위는 일반 산업용이고요. 그래서 F 스캐터는 산란되는 그러니까 해지 인덱스는 산란만 되면 무조건 되는 건데 F 스캐터는 산란의 각도까지 그러니까 빛의 각도까지 막이거든요. 그래서 직달관 A, B, C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산란 F 스캐터가 높은 거고 노 F 스캐터가 낮은 거고 이것들 B가 A는 직달광이고 이것들이요. 그다음에 태양광과 인공광에서 이제 솔라이제이션 때 그러니까 인공광 대 태양광의 얘기를 할 때요. 인공광은 스펙트럼 구성과 파 에너지 사이에 비율과 태양광의 차이가 있다. 당연히 있죠.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적외선 원적이 생길 때요. 우리가 빨간색에 갖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빨주노초 파남보. 파란색 빨주노초 파남보잖아요. 네. 우리가 파란색 광은 파장이 빨간색에 비해 커요, 짧아요? 짧죠. 짧죠. 얘들은 영양이니까 생식일까요? 생식 쪽으로 가고 키를 작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빨간 쪽은 뭘까요? 키를 길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파장을 할 때 내가 그러니까 인공광을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예를 들게요. 상추를 키워요. 나는 그럼 뭐가 좋아요? 빨강이 좋겠죠. 근데 난 과채를 키워요. 근데 파랑이 좋긴 한데 그래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아시다시피 한번 고정해 놓으면 빨간과 파랑 둘 중 하나죠. 그 안에 이제 비율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이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아직은 지금 우리는 빨간색을 좀 더 써요. 그러니까 겨울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문제점이 이러다 보니까 빨간색과 파란광 비율이 맞잖아요. 그러면은 태양은 빨간과 파란만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요즘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해서 지금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고압 나트륨 등 같은 경우가 태양광과 가장 유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줄은 교대로 한 줄은 LED를 쓰고 일부는 고압 나트륨을 써서 혼합해 쓰는 경우가 늘어나고 그런 경우도